네, 상선에 대한 재택 강의 10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마지막 했던 것이 루트펀슈타인의 스파크 오브 지니어스에 나오는 통합적으로 사고한다. synthesizing 그걸 활용한 교육을 또 제안한 것이 8가지 정도가 있었죠. 통합하라는 겁니다. 종합하라는 거예요. 왜? 앞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까? 우리의 감각 자체는 하나의 감각으로만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공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 또한 전인 교육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이 제너럴리스트를 이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까? 그걸 이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저널리스트, 다른 말로 홀리스틱, 홀이란 말이 전체입니다. 전체란 말이 홀리스틱이라면 어느 한 부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움직임으로써 약간의 변화만으로서 다른 모든 것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자각입니다. 이 말에서 홀, 전체라는 말도 나오겠죠. 제너리스트 혹은 홀리스틱한 그런 세계관을 가진 시각을 가진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는 거죠. 이 얘기할 때 볼빛 떠오르는 것이 그러면 제너리스트의 반대랄까요? 대척점이 있는 건 전문가일 겁니다. 네, 적어도 20세기까지 계속되어 왔던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기술을 강조하던 시대, 이른바 산업사회, 공장에 굴뚝이 있고 제조업이 있고 허나 알다시피 지금 4차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시절에 와서는 전혀 다른 이제 앞날이 전개될 거라고 모두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사회 시대까지는 전문가들이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스페셜리스트, 이른바 분업비죠. 한 영역에만 깊이 파고들어서 그 분야에서 그야말로 전문적인 의식을 갖춘 그런 인재가 세상을 주도해오고 또 발전시켜 오는데 기여를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제 싹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처럼 향후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향후의 시대에는 그런 전문가만의 시대로서는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이 많은 학자들의 얘기이곤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20세기 중반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현대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나 그 비리랄까요, 부패랄까요, 그와 연관된 영역에서는 대부분 다가 전문가들이 저질렀던 범죄 혹은 그런 부패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전문가라고 부를까요? 그런 사람들에 의한 범죄 빈도나 그 크기도 아주 그 전문가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미세하고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랍니다. 네, 그에 얽힌 이야기들도 아주 깊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향후의 세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뉴노멀 사회, 노멀이란 말이 노는 뭐죠? 노 우리 규정이랍니까? 규칙, 규정, 노름, 근데 새로운 어떤 기준 혹은 규칙이 작용해야 되는 사회죠. 새로운 기준입니다. 지금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뉴노멀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해왔던, 기대해왔던 혹은 당연시 해왔던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이제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작용하는 사회에서는 전문가보다는 혹은 흔히 말하는 전인, 홀맨이라고 말합니까? 네, 복수로 쓰지나요? 혹은 well-rounded man, rounded. 어떤 영역이든 간에 다 접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인간형이 강조되고 또 다른 말로 holistic man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영수만 잘하고 재능은 못해도 된다 라는 게 전문가 시대의 하나의 표상이었다면 새로운 시대, 뉴노멀 사회에서는 그런 게 아니죠.
물론 국영수도 해야 돼. 못해도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되겠지만,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기회에, 점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까? 대기는 만성이라는 말도 했고요. 그 말은 대기무용이라는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전제를 했던 말입니다. 대기만성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때 대기가요 나오듯이 큰 그릇이죠. 예. 커다란 그릇. 그에 비해서 자그마한 그릇들은 다 용도가 있었죠. 예. 그러나 큰 그릇은 용도가 없다. 라는 말, 우리 동양에서 익히 돌던 검은입이었습니다. 대기무용. 이라 보면은 무용이라는 말에서 여러분들 쓸모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쓸모없다? 네, 이 순간 이른바 전문가들은 어느 한 영역에서 한 영역이 어차피 좁은 영역이 있었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두 다 24시간을 산다면 그 중에서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 전문가가 하는 필요한 그 시간대가 있다면 24시간 아닐 거예요. 그 중에 많아야 8시간, 7시간. 나머지 부분은 그 영역 아닌 다른 영역으로도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좁은 그 영역에 좁은 여기 그릇이라면 작은 그릇, 그 쓸모만 가지고 우리는 쓸모 있다 없다를 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요즘의 세태라면은 이런 기회에 소위 말하는 쓸모란 것이 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예, 상상력이란 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완벽하다 혹은 완전하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게 이 강의를 처음에 개설할 때에 상상력 뭐 어쩔까요? 상상력 함량 뭐 이런 제목도 생각했어도 그게 아니죠. 상상력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현실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앞선 세대나 뒷세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때만 만족은 여러 가지 의미겠죠. 여러 가지 청이 있을 수도 어떤 불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궁극적인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목표에 이르는데 지금의 이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제도를 말하냐? 그때 대안이라는 걸 말하는 대안도 일종의 큰 의미 새로운 물건을 발명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국리를 하면서 새롭게 어떻게 정신을 받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겠습니다. 을 모색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상력은 결국은 지금 우리 현실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시키려고 하는 작업의 한 일환이겠죠.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이어서 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 쓸 때 했습니까? 대도, 대기, 무용 할 때 용. 그러면 쓸 때 있는 건 뭘까? 쓸 데 없는 건 뭘까? 예, 낯설게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들은 흔히 씁니다. 쓸 데 있다, 쓸 데 없다. 이걸 낯설게 한번 쳐다봅시다. 과연 쓸데없는 공부라고 했는데 어떤 게 쓸데없는 공부였을까요? 예, 잘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데 응?
네, 여러분 잘 보았죠? 마지막에 우리나라 그 당시 35세 되는 송호순 씨라는 사람이 개인이 만든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답니다. 앞서서 찰스 다윈이라든지 기상학자 혹은 또 공룡을 처음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변 부모님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제목처럼 쓸데없다. 직장이나 알아보라라고 했을 겁니다. 이 순간 넘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쓸데 있다라고 혹은 없다라고를 규정했던 그 시각은 어떤 것일까요? 이 순간만을 본 거죠. 찰스 다윈이 지렁이가 흑동이라 했습니까? 밀어내고 있는 것을 그렇게 세심히 관찰하고 했던 게 그 당시 가령 옆에 친구가 보더라도 그게 뭐 하는 건지 우선 그게 거기서부터 어떤 대가를 바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 한순간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 즉 쓸모없는 것이라고 보았겠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런 덕분에 우리 진화론까지가 이제 인류의 인간의 비밀을 밝혀내는 그야말로 인간 이해에 아주 큰 획을 그은 인류사의 중요한 그런 업적을 이뤘죠. 그걸 두고 감히 누군가가 쓸데 있다 없다를 논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원론, 이론론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기간에 눈앞의 것만 가지고 거기에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전부인 양 바라보는 시각은 그야말로 좁은 구멍으로만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하는 입장, 즉 이원론의 입장이었다면은 지금 그때
다윈이 했던 작업은 긴 시간으로 보자면 지금은 완성이 되지도 않고 위성을 쏘아 올려도 지금은 그다지 뭐 커다란 쓸모가 없을 듯 보여도 그 송호준 씨 같은 사람은 언젠가는 그야말로 과거에 그 구름을 관찰했던 그 사람, 그 기상학자 덕분에 오늘날에 일기예보도 가능한 정도가 돼 있는 것처럼 그때 가면은 그때야 비로소 이제 인정할 수 있겠죠. 즉 긴 시간 스케일 길게 시간 공간에 있어서 좁은 것만 생각하지 않는 거기에서 진짜 어쩌면 커다란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나.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겠다는 건 이론론적인 생각 발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당견, 그야말로 좁게 짧게만 보는 시각에서는 쓸데 있다 없다를 논하지만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쓸데란 것보다는 진짜 인류에 큰 기여를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쓸데없는 공부야말로 진정한 공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학문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볼까요?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부 잘하는 좋죠. 물론. 그에 비해서 공부 못하는 나라가 있답니다. 들여다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 잘한다 못한다가 뭘 두고 했는지 낯설게 바라보기 바랍니다.
네, 공부 못하는 나라 독일 이야기였습니다. 이 순간 우리 낯설게 바라보면은 익숙하게만 보았던 그것을 제대로 들여다봅니다. 예, 박우경식 말하는 제대로 들여다보기 견이죠. 공부란 게 뭘까 이제 생각해봅니다. 네, 우리는 국산사자 예, 수능에 나오는 그것만이 공부라고 생각하고 그것 또한 그런 지식 혹은 정보를 달달 외워서 예, 암기죠. 기억력이죠. 을 테스트하고 그 기억을 잘하면 점수가 나오면 공부 잘한다 혹은 천재다 라고들 말하고 있죠. 근데 독일에서 어땠습니까? 그건 그 다음 문제였죠. 예. 여가와 그다음에 안전을 자기 몸을 잘 지키고 또 이런 여가 시간을 잘 보내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공부의 목표가 아닌가라고 독일 교육부 장관이 했던 말로 저는 기억합니다. 뭐 하려고 공부할까요? 네.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에게 이기려고 이긴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거죠. 승리가 성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공부라면은 그렇죠. 예. 이 순간 우리가 아무런 살펴보는 것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던 우리의 고정관념을 이게 다시 한번 또 깨우치는 것도 바로 상상력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상상력은 더 풍부해질 수 있겠죠. 예. 마지막 보았다시피 구구단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초등학교 때 손가락, 발가락 동원해서 할 때도 부모도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선행학습은 더군다나 질문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고 질문이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부에 있어서. 즉 나에게서 의문이 있어야만 의문을 풀어내겠다는 내 자신의 모티베이션, 동기가 내 안에서 생겨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자체가 지겹지 않고 재미가 있게 파고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공자님 그런 말씀 하셨답니다. 예. 불치하문이라고. 안일불자의 치는 부끄러울 치자고요. 아랫사람에게 하문, 묻는 것도 부끄럽지 않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도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묻는 것, 혹은 이 사람이 묻는 것은 더더욱 부끄러움이 아니죠. 근데 우리들은 이상하게 질문하는 습관 혹은 버릇을 언젠가부터 잊고 살죠. 질문이 없다. 그럼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이겠죠. 의문이 있어야만 공부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프로처럼 제가 하는 말인 공부란 것을 세 가지로 압축한다면 질문하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질문을 풀고 나면은 여기서 풀렸던 걸 또 다른 데 적용하는 거죠. 그걸 연결시키는 거죠. 연결하라. 그럼으로써 몰랐던 걸 알아냄으로써 그런 쾌감도 느낍니다만 그것에 머물지 않고 마지막 변신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겠죠. 예. 질문하라, 연결하라, 변신하라 하듯이 거기서 질문이 있어야만 됩니다. 질문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 혹은 구구단 스스로가 깨우치든지 뒤늦게라도 이게 법칙이 있구나. 아까 패턴 같은 거죠. 패턴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어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스스로가 이제 그걸 깨우치고 헤아리고 대충 해가지고 구구단이라는 것도 있다 하면 훨씬 그 자기 것이 되는 반면에 우리처럼 처음부터 자 이번 학기부터는 구구단 들어가는 고셈이니까 외워야 됩니다. 외우게 만들어가지고 시킨 것은 이른바 주입식이잖아요. 알다시피 독일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일은 산업혁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게 시작됐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알다시피
오랫동안 한 나라로 통일이 되지 못했고 오랜 동안 있었어요.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 그랬습니다. 예전에 있던 중세 때부터 공국들이 아주 커가지고 한 나라 통일도 안 됐어요. 예. 이태리도 그랬고요. 비교적 일찍 된 나라가 프랑스라고 합니다. 17세기쯤에 이제 오늘 같은 하나의 국호로서 다 모이게 된 게 왕권 국가가 된 건 프랑스, 예, 루이 14세쯤 때문에. 그때쯤 하더라도 독일은 여러 나라로, 요즘처럼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었죠. 분리되어 있었죠.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던 나라들의 공통 특징이 오늘 나타나는 게 프로 축구가 잘 되는 나라입니다. 여담 같지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 북부 독일의 사람들은 남부 독일 사람들을 또 뭐라고 서로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바닷가 사람은 산동네 사람을 저 뭐 골짜기 놈이라고 그러고 놈이라고 그럽니까? 서로 또 저기 저 산중에 있던 사람들은 바닷가 사람을 저 고기 물에서만 노는 놈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독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이태리는 이태리대로고요. 북부, 남부, 중부대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아까 말했던 공국처럼 흩어져 있던 게 오래 있다 보니까 지금 또한 가령 베를린하고 저 미넨 서로가 뭐 비하하는 말을 해가면서 예, 그런 어떤 일종의 지역 감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프로 축구에는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그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예요. 마드리드와 저 바르셀로나 사이에는 천추의 한 같은 게 서로가 갖고 있답니다. 특히나 바르셀로나에서. 아니면 저 북스페인 북쪽에 있는 예, 한때 우리나라 이천수 선수가 갔던 그 팀, 예, 살레다드 팀인가요? 거기는 여러분 잘 아는 그 피카소의 그 뭡니까? 몇 개쯤입니까? 아니 모르겠다. 그 당시 그 히틀러 독일의 그 맹공을 퍼부었던 그러니까 스페인의 그 프랑코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같은 나라이지만 그 당시는 다른 시기로 바뀌죠. 마드리드 출신 마드리드의 그 프랑코 총통 세력에 의해 가지고 초토가 됐던 그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마드리드와의 축구 시합이 벌어지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렬히 그야말로 온 거리를 철시하고 가게 문 닫고 응원 나가는 게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프로 축구가 인기 있는 나라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시피 독일은 오랫동안 중앙 집권화된 단일 국가를 못하고 내분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그걸 이제 하나로 통합하는 비스마르크의 철을 총리였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이제 어느 정도 통일을 하고 보니까 이웃 나라들은 이미 이제 기차가 달리고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이걸 따라잡는 방법이 뭘까? 라고 궁리했던 게 나온 게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식의 공부, 즉 아까 칠판에다가 외우고 암기하게 하는 것 있었잖아요. 그게 일본에도 전해졌죠, 그대로. 2차 대전 때 일본과 독일은 같은 주축국이었습니까? 그게 일본에서 해서 우리나라도 그대로 전해졌죠. 예. 그게 나왔던, 그런 식의 공부가 나왔던 결과가 히틀러였다는 겁니다. 즉, 학교는 다니고 학력은 있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 히틀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히틀러는, 당당하게, 정당하게 국민들에 의해서 뽑혔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쿠데타에 의해서 집권했던 그런 세력도 아니었고요. 근데 당시 독일의 국민들이 왜 그런 사람을 대표자로 뽑았을까에는 그런 식의 교육 관행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그 결론을 맺은 거죠. 전후에.
그래서 오늘날 같이 1등만 혹은 지식이나 정보만을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공부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까 보았다시피 적어도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 시험이 치더라도 등수도 없지만 필히 졸업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있었다 했습니까? 하나는 자전거 면허증, 두 번째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그 둘 맞추면 여가도 잘 보내고 자기 몸 자기 지키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일단 그다음 지식이나 정보는 그 다음에 충분히 살아가면서 채워도 늦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던 거죠. 그게 공부라고 보았던 겁니다. 네. 이 순간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상상력이라고 불렀던 게 단순히 무엇을 발명하고 찾아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차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 상상력의 제가 대척점 혹은 반대라고 봤던 고정관념이라든지 스테레오타입이란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독일의 사례, 특히 히틀러가 나오게 된 배경. 그래서 독일은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와 같이 피사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처음에 공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피사 중고등학교의 그 학습 그 평가 세계적인 한 기관이 있는 모양이있는데요. 수학 올림피아드 자꾸 이런 것처럼 거기에서 1등 하는 우리나라는 상위권에 들죠 항상. 근데 독일은 거기서는 하위랍니다.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암기력 떨어지고. 허나 실제 그것이 공부 못하는 나라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 순간 아까 말했다시피 공부란 게 과연 뭘까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상상력이 점점 영역이 확대돼 가고 우리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자, 이어서 다음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대안이란 말에 대해서 한번 고반해 봅시다. 영어 표현으로 alternative라고 합니다. 알테르란 말은 라틴어에서 빌어오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도 다른 새로운 생각하면 어떨까 하다가 피날 수 있는 한자 말에서 빌어 대안 하는 것처럼 서구인들은 자기들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문화적인 뿌리라고 학문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로마 시대 때 아니면 그 이전 같으면 뭡니까? 그리스, 히랍, 그리스와 로마 문명에서부터 그 언어에서 빌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어원은 라틴어 아니면 그리스에서 말을 만들어내죠. 우리는 한자말 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알테르가 다른입니다. 영어의 the other죠. 그래서 알테르네프 이런 동사를 만들어서 썼는데 그건 서로 교대하다, 다르게 그죠? 교차하다, alternate 이런 동사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것만이 완벽하고 100% 옳고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고집하는 건 다른 식의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안. 네. 대안이란 말 자체가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거지. 우리가 앞에서 우리말로 생각의 탄생이라는 안에서 소위 말하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도 있고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을 때 패턴을 만든다고 봤을 때 그 안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패턴만이 영원불면의 것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것이 상상력의 뭐랄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지금 이게 완벽하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완벽하다는 건 이성이 없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바슐라르도 그죠? 앞에 우리 봤죠? 언젠가 이 과학도 다른 과학에 의해가지고 이론에 의해가지고 부정당하고 또 감사임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던 면에서는 이것만이 옳다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아, 저게 좋아 보인다.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주장, 그런 생각이 하다가 이것만이 옳다라고 할 때는 그냥 거리를 두세요. 일상에 이것만이 하는 순간, 거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다른 보관이라든지 흑심이 개입돼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이것만이 안 돼요. 일시적으로 이것이 최고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영원히 이것만이 나의 삶의 뭡니까 목표요 로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은 행복보다는 불행에 가까워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대안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처음부터 그랬고 영원히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대안을 생각하는 우리의 상상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봅시다. 자, 우리 안에 그런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 숫자를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단위를 원이라고 합시다. 돈 액수입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천억입니까? 그 다음에 조입니까?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점을 찍죠? 네, 뒤에서부터 3개 탁, 탁, 탁. 이러면 쉽습니까? 읽기가? 아까 이게 조였나? 48조 9,538억 2,651만 2,879원 되겠죠? 예. 읽어냈습니까? 두고 봅시다. 3개 찍으니까 이렇게 읽었는데 4개 찍어볼까요? 어떨까요? 48조 9,538억 2,651만 2,879원 훨씬 쉽죠? 여러분들 표현으로 쓰면 훨 쉽죠? 왜일까요? 근데 알다시피 2번이 우리가 쓰는 방법이죠? 쓰면서 힘들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이런 것 왜 생겼을까? 질문, 의문이 있어야 되겠죠. 네. 봅시다. 이건 우리 게 아닙니다. 알다시피. 예. 서구인들은 천에서 세 번째마다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예. 879 페이지. 그 다음에, 2000. 예. 그러니까, 1000, 1000. 그 다음 단위 자체가 밀리언이다. 우리 100만 할 때 만이 단위지만, 이 사람들은 밀리언이 한 단위라 말이죠. 그 다음은 빌리언, 10억이 한 단위예요. 트릴리언, 조죠. 우리말로 하면 조, 10억, 100만, 1000이 한 단위입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가. 그래서 우리처럼 보면 4개 끊으면 딱 되죠. 48조, 9,538억, 2,651만, 4개, J에서부터 4개에서 끊으면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예. 언젠가 세계화 혹은 국제화 해가지고 서구 것이 세계적인 표본, 이런 프로토콜이 된 거죠. 우리도 외국과 무역거래 하다 보니까 서구인들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들게 이렇게 빨리 캐치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찍었는데 우리는 되려 힘듭니다. 느립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어쩌면 서세 동점 서구의 동양을 뭐랄까 지배하기 이후부터 세계적인 그 표본 기준 스탠다드가 서양식이 기준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겠죠. 가령 그러면 그러지 않고 동양이 오늘날의 전 세계를 지배한다. 혹은 표준이 되어 있다면 3번처럼 썼겠죠. 그러면 우리 동양인들은 엄청 편하겠죠. 대신 서양인들은 힘들어 할 겁니다. 그죠? 예.
숫자 읽는 거 하나에도 이와 같은 제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제도.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들어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비슷하게, 다음에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질문 없이 지내왔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예, 다음 시간에 따로 만들어서 하나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도 안에, 우리 삶의 제도 안에도 이미, 질문거리가 있습니다. 의문거리가 있고, 그걸 궁리해가지고 낯설게 바라보면서 다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정도로 가서 여기까지 하기로 합시다.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땐 요 연관된 이야기 하나 하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 눈앞에 있는 당연시하고 있는 모든 제도 안에 그 이면을 아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고, 있지만 그 뒤에 금권이, 혹은 이권이라 할까요?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